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12시 55분입니다. 밥 먹고 와서 앉아 있는 거고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영상을 올렸던 게 있거든요. 그 뭐냐면은 중국 주식 사라. 앞으로 신흥국의 시대가 오고 그 중에서 중국이 대박이 날 것이다. 그래서 중국 주식 사라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던 걸 기억합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또 주장을 하고 있죠. 중국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중국 비중 축소, 한국 매수, 중국보다 한국이 낫겠다라는 이런 PPT를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었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 왜 중국을 추천드렸었냐면은 당시에는 솔직히 뭐 경기 침체에 눈에 띄는 그런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부터 어떤 버블이 터질 수가 있는 건데, 미국이 일단 미중 무역 분쟁도 끝내는 데다가 금리를 1년 가까이 동결한다고 파월 의장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만 올리지 않으면 신흥국의 뭐 긴축 발작 이런 거 없겠구나. 그럼 당분간 경기 침체 가능성 없고, 그렇다면은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정치적 흐름은 있으니까 옛날에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상해 종합, 선전 종합 뭐 이런 데에 중국의 중국의 자본을 확 집어넣었다가 버블을 만들고 그 버블을 한 번에 확 회수하는 식으로 중국 시장을 박살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한 2, 3년 정도 그런 버블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매수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좀 많이 달라졌죠. 전염병이 나면서부터 해서 진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중국을 좋은 나라로, 중국을 앞으로 차기 주도주, 신흥국을 끌고 갈 주도 시장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이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달렸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늘 현대사가 다 미국의 의지대로 되어 왔었습니다. 한국이 잘 나가게 된 것도, 일본이 잘 나가게 된 것도, 중국이 지금 잘 나간 것도 사실 뒤에서 미국이 받쳐줬기 때문이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제 트럼프의 의지, 지금 대통령 의지대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트럼프는 11월 달에 일단 대선을 앞두고 있고, 현재 상황은. 근데 문제는 이번에 전염병이 나갔고, 코로나, 그것 때문에 바이든한테 지지율이 지금 역전당해갖고, 바이든과 싸우면 진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의지가 곧 미국의 의지라고 봐도 뭐큰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11월 달에 다음번에 재선을 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줄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염병과 이로 인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적을 만들어 갖고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하는 전략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써도 되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써도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1번이죠. 1번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1번 카드입니다. 전염병과 경제를 다 잡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현실적으로 대선 11월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길리어드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렘데시비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상 효과가 극히 좋은,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가 아직도 없죠. 아직도 없고, 더군다나 백신 개발은 열심히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뭐 중국은 임상 2상까지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중국 백신을 믿을 수가 있겠으며, 어쨌든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걸려요. 전염병 이슈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여전히 환자는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다시 경제를 재가동하자 이러면서 막 무리하게 미국 경제를 돌리려고 요즘 트럼프가 그러고 있죠. 경제를 살릴 수 있으려면 어쨌든 일단은 전염병이 해결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지금 하는 얘기가, 생각보다 이게 지금 경기 침체가 커서 V자형으로 경기가 지금 2분기지 않습니까? 3분기부터 V자형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준에 있는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지구상의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고 거의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뭐 한국은행이고 뭐 워렌 버핏이고 다 필요 없어요. 연방준비제도에 있는 그 거기에 열 몇 명의 그 위원들과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평생 그 경제 사이클만 연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V자형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연준은 제로금리 막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 정부는 5차 부양책까지 뭐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제도 뭐 주간 실업자 수,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거 보시면 아직도 지표들이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부양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 회복의 신호는 안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1번 카드 전염병과 경제를 살리는 쪽은 전염병을 없애서 경제를 살리는 쪽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한테 남은 거는 2번 카드겠죠. 2번 카드. 외부의 적을 만든다. 외부의 적은 여러분 다 아시죠? 중국입니다. 원래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잘들 아시죠? 정치인들이 표를 얻는 방법. 남한테 잘못을 전가시킨다. 특히 국내에 있는 적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적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킨다면은 내부 결속이 아주 좋죠. 트럼프는 이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1번이 힘들기 때문에. 물론 일본도 시도는 하겠죠. 일본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만 현실적으로 트럼프한테 가장 어울리는 건 2번이 아닐까. 트럼프 같은 인간상에 어울리는 건 2번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을 만드는 방법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가지 케이스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역 분쟁이죠. 무역 분쟁. 무역 분쟁은 트럼프가 공화당인데 뭐 민주당도 좋아하는 그리고 전 미국 국민들이 좋아해 응원해주고 있는 그런 정책이죠. 2018년부터 시작했고 2019년 10월 달에 뭐 어느 정도 약한 합의가 아주 약한 수준의 합의가 일단 도출이 돼서 잠시 증시가 좀 올랐었습니다. 그때 좋았는데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그 경제가 박살나면서 다시 좀 이제 그죠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중국발 바이러스다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면서 야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니까 중국 저거 혼나야 돼, 저희한테 벌금을 매겨야 돼라는 그런 논리로 해서 무역협정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게 5월 6일이고요. 조만간 어쨌든 그래서 그 중국 니네가 지금 무역협정 우리 작년 10월에 했던 거 무역협정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고를 좀 받아보자 해서 조만간 통화를 한답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 중국이 무역협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보고서도 발간한대요. 무역분쟁은 하나의 그 중국을 조질 수 있는 좀 합법적이고 젠틀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뭐 잘못된다고 하면 미국과 중국이 빠그라진다고 한다면 3,7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약 1조 달러의 관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역 분쟁, 그죠? 무역 분쟁, 트럼프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죠. 또 하나는 요겁니다. 요것도 사실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글로벌 공급 체인 재편이라 해서 지금까지 흐름은 뭡니까? 전 세계 대기업들, 전 세계 나라들이 모든 공장이랑 공장을 인건비가 싸고 이렇다라는 핑계로 해서 중국에다 다 몰빵해 놨죠. 그래서 중국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맨날 하늘이 먼지로 뒤덮여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퍼짐에 따라서 이런 흐름이 조금씩 바뀌려고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중국이 이번에 중국이 전 세계 마스크라든가 의료용품들을 수출하는데 품질이 안 좋았다, 양이 딸려서 돈이 있어도 못 구한다, 이런 일들이 생기고, 너무나 그 중국에다 제조업을 다 몰빵해 버렸더니 선진국들이 이제 자기 나라에 제조업이 없어서 모든 걸 다 중국한테 굽신굽신거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죠. 예를 들면 그리고 현대차 같은 거, 자동차 부품, 중국에 의존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하나만 부품이 없어도 공장 다 스톱해야 돼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리쇼어링을 하고 있다.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나갔던 제조업을 다시 자기 나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미국 기업에다 세금 우대 혜택을 주겠다고 5월 6일 날 이틀 전인가 기사가 났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흐름은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죠. 그러니까 전염병의 책임이 중국 너한테 있어 라는 어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많은 국가들이 동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은 중국 제조업의 위기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중국을 조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실업난 이런 것도 상당히 경제 타격 뿐만이 아니고 실업자까지 이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나면 중국 정치는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중국 내부 치안이 이런 카드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3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2번도 좀 약한 거고요. 무역 분쟁도 뭐 어느 정도 약한 건데 사실 그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때 요건 것 같아요. 참고로 요 아이디어는 오늘 이 달러 패권 강화 요쪽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박문환 이사가 작성한 글에서 아이디어를 약간 좀 빌려왔습니다. 저도 잘 못 보고 있었던 거를 요 사람 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요런 내용을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자, 트럼프가 중국을 조져버리는 방법, 이건 사실 방법론일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인 방법일지도 몰라요. 무역 분쟁의 한 방법일지도 몰라. 아니면은 금융전쟁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가장 큰 수출품은 달러입니다.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뭐 태평양에 떠다니는 항공모함도 아니고 달러죠. 돈을 기축통화를 무한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게 사실상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이자 이게 가장 큰 힘입니다. 근데 요즘에 중국이 예전부터 해서 슬슬슬슬 이 흐름에 반기를 들고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그 원유 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하게 해주겠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한 게 뭐 이란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뭐 있고요. 중국에서 페트로위안이라는 거를 상하이에선가 거래하기 시작했다는데 요게 거래 규모가 뭐 웨스턴 텍사스 그죠? 미국 선물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 미국이 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원유 결제 달러로 하게 하자라고 해서 전 세계에 그 달러를 기껏 뿌려놨더니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중국이 야 이제 위안화도 받자라고 해서 위안화의 입지를 급격히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난 건데 이거는 한 2월 3월쯤부터인데 DCP라고 디지털 위안화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상화폐죠. 가상화폐인데 그 위안화와 연동이 돼 있는 가상화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카카오뱅크 이런 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비유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거는 그냥 우리 위안화 결제를 편하게 해주는 결제 시스템일 뿐이다. 뭐 기축통화에 도전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디지털 위안화 요거를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막 시범 운영에 들어갔대요. 4월 2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고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유통시키자라고 했더니 연준에서 기를 쓰고 반대했었거든요. 연준하고 하원에서 왜 그랬냐면은 기축통화의 자리를 위협한다 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부렸던 건데 지금 이 디지털 위안화라는 게 약간 리브라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이거 한다고 하니까 리브라도 하게 해주겠다라고 급하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만든 화폐를 우리 조만간 쓸 수도 있게 됐어요. 아마 조만간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된 상황인데 이 디지털 위안화 이게 쉽게 말해서 가상화폐 이런 거는 휴대폰 이런 걸로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널리 보급되게 된다면은 사실 그죠? 굉장히 미국 달러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것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중국 위안화의 패권을 더욱더 갖고 가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견제하는 흐름이 이걸 견제해가지고 달러의 패권을 강화시키는 게 또 다른 하나의 트럼프의 뭐 재선 전략 이런 게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디지털 위안화 한답시고 위안화를 막 전 세계에 퍼뜨리는 흐름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죠? 어떤 금융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박살내버리고 그 다음에 위기가 나면 원래 뭐예요? 위기가 나면 달러가 없어서 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달러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각인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10년 주기 위기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충 2008년 이후에 10년이 좀 지나긴 했지만 한 12년, 13년쯤 지나고 있지만 어쨌든 다시 그래서 지금 경제가 침체가 오니 저쩌니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2008년과 다르게 지금은 뭐 전염병이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경기 침체가 오려고 하고 있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10년 주기 대충 한 12년 정도 됐는데 위기가 와 있죠. 위기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가 계속 찾아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그 지난 10년 동안 니네 먹고 살만 했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잊는 겁니다. 자꾸 막 신흥국 통화가 강해지고 달러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살살 잊어가죠. 그러면 뭐예요? IMF 위기라든가 뭐 IT 버블을 터뜨린다든가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각종 경제 위기를 만들어 갖고 다시 달러의 패권을 신흥국에서 싹 갖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야 달러가 제일 좋은 거야, 달러 개축통화야 라는 거를 머릿속에 심어주죠. 그래서 언제 위기가 보통 끝났냐면은 모두가 달러를 원할 때, 경제가 잘 나갈 땐 달러를 찾지 않죠. 모두가 달러를 원할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 그죠, 이렇게 갔을 때, 지금은 1,200원 주고도 살 수 있지만 그때 되면 1,500원 주고도 달러를 못 구해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모두가 달러를 원할 때 위기가 끝나는 법이죠. 근데 아직 모두가 달러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좀 배가 불렀죠. 아직까지 좀 배가 부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지금은 주식은 그런 유동성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랠리. 달러가 아직은 배가 부른 거죠. 아직은 아직 먹고 살만해. 유동성이 아직 많네. 그래서 주식 랠리가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이게 랠리는 언제까지 진행될지를 제가 봤을 때 알고 싶으면은 유동성 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성이 언제 회수되는지를 보면은 조금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동성을 보시려면 지금 연준이 양적 완화하고 있는데 양적 완화 규모가 언제 줄어드는지를 잘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드.com, 프레드.org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에셋 치시면은 연준의 총 자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이 상황을 잘 보시면은 이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책 쓴다고 어마어마하게 채권 발행하고 있는데, 채권 발행이라는 게 뭐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달러를 정부가 다 빨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뭐 채권 발행해서 다시 민간에 나가긴 하는데 어쨌든 일단 채권 발행한다는 것도 한편으로 다르게 관점을 약간 돌려서 보면 이것도 유동성을 빨아먹는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채권 발행 많이 하니까 어제였나 이틀 전이었나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한번 튀었었어요. 한번 위로 많이 튀었었습니다. 그런 일들도 생기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랠리는 뭐 경기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유동성 랠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점을 좀 유동성이 언제 회수되는지를 보시면은 이 반등이 끝나는 게 언젠지를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아무튼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아마 중국을 조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재선이 되고, 그게 결국 뭐 미국의 뜻이죠. 미국의 뜻대로 아마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조졌죠, 그죠? 독일을 조지는 게 미국의 뜻이었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중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도 미국이 수교해 줌으로부터 잘 된 거고, 일본이 살아난 것도 결국 미국의 뜻이었고, 뭐 예를 들면 하여튼 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나라 하나 뭐 생기고 없애는 건 전부 미국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은 일본이 제가 봤을 때 그 예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85년에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일본 저거 한번 박살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일본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일본을 밑에 작업하기 시작해요. 플라자 합의였죠. 그래서 한 4, 5년간 버블 경제가 있었다가 89년도에 버블이 터지면서 현재까지 좀 비리비리, 아직까지 그때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85년엔 일본이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막 나오던 때였는데 미국이 단 4년 만에 조졌습니다. 물론 당시 일본은 미국의 우방국이었기 때문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젠틀하게 서로 윈윈하면서 버블도 만들면서 조질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중국은 사실상 이제 냉전은 또 시작된 거죠. 2차 냉전이 또 시작된 겁니다. 중국은 약간 적성국이기 때문에
플라자 합의와 같은 이런 온화한 방법으로는 힘들 거고, 좀 다소 거친 언행과 뭐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젠틀하지 않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필이면은 저는 이제 지금일 것이다, 몇 달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주식에서도 맨날 말씀드리는 게, 올라야 될 때 오르지 못하고 떨어져야 될 때 떨어지지 못하면은 반대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그 미국은 금융으로 아마 중국을 조질 가능성이 높겠죠. 누가 요즘에 항공모함 끌고 가요, 그죠? 금융으로 조질 건데, 금융으로 조지는 데는 이 강달러라는 밑바탕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강달러가 조건이 돼야 이제 그게 이제 금융 전쟁을 시작하는 거고, 지금까지 항상 강달러가 있었을 때는 신흥국은 항상 불황이었죠, 그죠? 예. 근데 이 여러분들 강달러라는 조건을 만들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강달러를 만들기 쉽지가 않아. 강달러를 만들면 항상 신흥국은 불황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경제 불황을 아무 때나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불황은 보통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겁니다. 그죠? 불황이 매년 오지, 막 매년 오고 그러면 사람들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근데 일단 어차피 지금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일단 불황이 오긴 왔습니다. 확실히 불황이에요. 2분기 연속 침체이기 때문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이기 때문에 침체예요. 이미 불황이 온 겁니다. 그리고 강달러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높은 레벨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쉽게 말해서 금융전쟁을 할 준비가 모두 다 돼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지금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기회를 놓쳐버린다면은 몇 년의 시간이 더 지나서 중국이 훨씬 더 잘 살게 된 뒤에야 이제 중국이 훨씬 더 잘 살게 돼서 중국이 항공모함도 막 갖고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더욱더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힘들게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를 트럼프와 미국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놓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불황이 온 김에, 야, 이거 불황 올 줄 몰랐는데 불황이 왔네? 이 기회에 중국 없애버리자. 마침 잘 됐잖아. 우한에서 질병이 시작됐다며 라는 그런 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중국을 조져버리자 이번 기회에.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이 때예요. 지금이 때라고 보는 이유는, 그 지표는 환율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조진다, 어떤 나라가 공격한다라고 하면 환율이 가장 먼저 움직이겠죠. 금융 전쟁이기 때문에. 자, 현재 달러 인덱스는 100에서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PPT 만든 시간 오전 11시 기준입니다. 그리고 위안화는 7.07, 7.07. 7위안이 어느 정도 좀 위험한 레벨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임계치는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정고점을 언제 넘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고점을 언제 넘냐. 그래서 이 지금 3월 달부터 해서 반등한 지 이제 한 달 반가량 돼 가는데요. 한 달 반가량 돼 가는 동안에도 아직 그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환율이 계속 고점대에서 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나라 환율로 치면은 아마 한 1,3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거예요. 아마 한 1,280원, 90원대. 한국 환율 현재 정고점이 1,300원이니까 1,280원, 90원대. 쉽게 말해 장전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방아쇠만 땡기면 날아가는 거죠. 중국은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씨앗은 안에서 현재 자라고 있다. 어떤 중국 조짐의 씨앗이 안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중국 비중 축소, 중국 비중 축소, 그리고 한국을 사자라는 겁니다. 중국을 이번에 비중 축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앞으로 폭락을 할 거야 뭐 그런 의미보다요. 앞으로 폭락하겠다 뭐 사실 그런 의미보다, 뭐 지금 주식 들고 있어도 돼요. 사실 뭐 지가 한번 출렁했다가 올라오는 건 또 금방이니까. 어쨌든 매수자한테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시간이 내 편이기 때문에 주식은 오래 들고 가면 오래 들고 갈수록 좋긴 좋은데, 좋은 기업일수록. 근데 문제는 이번에 만약에 중국이 저렇게 트럼프의 시나리오나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박살난다면은 그때는 경쟁력이 확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일본의 예를 보셨죠? 일본의 예를. 한 30년간 불황에 뭐 있었던, 물론 일본처럼 30년처럼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미국의 어떤 견제로 인해서
상당히 중국의 경쟁력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이번에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철렁 어마어마한 위기가 온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아마 회복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이 약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리쇼어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전반적인 산업 구조가 바뀌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까지 제조업으로 먹고 살았는데 제조업 다 뺀대잖아요. 제조업 다 방 뺀대는데 그러면 뭘로 먹고 살겠습니까? 당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제법 괜찮은 숫자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4월 수출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3% 늘었대요. 참 믿을 수 그걸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왜 한국을 사라냐면은요, 사실 중국하고 한국하고 산업 구조가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즘 지난 10년간 한국을 사로잡았던 이 주식시장의 공포의 단어는 중국발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어떤 업계든지 제가 써놨는데, 뭐 조선, 철강, 기계, 정유, 화학, 태양광,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뭐 하여튼 우리가 한국이 기존에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있던 분야는 중국이 지도하겠다고 다 뛰어들었어요. 그죠? 뭐 하나라도 안 뛰어든 게 있으면은 말씀을 해보십시오. 아마 다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은 사실 인건비 놓고 싸우는 굉장히 그런 서로 피말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리쇼어링이니 어쩌니 저쩌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길을 확 꺾어 놓는다면 아마 수혜는 한국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이 가장 크게 보겠죠. 일본도 뭐 이미 산업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박살이 난 상태고, 한국만큼 어느 정도 고부가가치 제품들, 뭐 화학 제품이라든가 조선 고부가가치 선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한국 정도밖에 없어요. 멕시코가 따라올 수 있나요? 뭐 일본이 따라올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유럽 쪽도 거의 대부분 제조업 다 죽어 있고, 한국이 그나마 제조업의 씨앗이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위기가 잘 끝난다고 한다면은 한국의 위상은 그때는 확 달라져 있겠죠.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삼저 호황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 어마어마하게 낮추고 기름값이 뭐 20달러 이거밖에 안 하고, 그리고 뭐 그죠? 금리도 싸고, 또 하나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삼저, 87년도에 나왔던 삼저 현상, 지금 그런 조건이 다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으로 경쟁자인 중국이 자빠져 준다면은 한국의 미래는 굉장히 밝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고요. 오늘 좀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이거 다 보셨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